자,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죠? 이제 또 힘차게 일주일을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 예, 오늘도 역시 삼성전자가 3% 오르고 코스피가 1.7% 올라서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주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산유국 되는 겁니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 자, 주가 한번 먼저 보시죠. 이거 제가 이건 SK잖아요. 했군요. 네, 한국가스공사 가스공사. 한번 보시죠. 이거 이거 아닙니다, 이거. 예. 이거 잘못했군요. 제가 화면 꺼주시고 네. 가스공사 검색해주시고. 다시 한번 한국가스공사 보여드리도록 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원래 산유국이다가 산유국이 아니게 됐잖아요. 그렇죠. 이게 고갈이 돼가지고. 그렇죠. 그쪽에 있는 그 동해 가스전이 고갈이 되면서 이제 거기서 그 이산화탄소를 묻는 CCS 사업을 하겠느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한화 에어로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이것도 오늘 좀 이슈였습니다. 네. 그 한화에서 반도체 본딩 장비 만든다 그래가지고 그 한미 반도체의 독점이 깨지는 거 아니냐.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그래가지고 이제 한화 에어로가 이제 상장사니까 거기가 오르고 한미 반도체가 좀 내리는 모습도 꽤 반도체 산업에서 화두가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준비를 초반에 좀 잘못했는데 한국가스공사 주가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거 거의 한전 상한가 가는 그런 그 정도 아니면은 와 이게 참. 일단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대규모 석유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 탐사 결과가 나왔다라고 밝혔잖아요. 이게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국정 브리핑을 열고 매장 규모는 140억 배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게 그럼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냐? 국내 소비량 기준으로는 천연가스로 사용하면 29년, 석유는 한 4년 넘게 쓸 수 있는 규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 동해가스전 있잖아요. 예. 이 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가스전, 그 가스전에 비해서 300배가 넘는 규모라면서 심해 광구로는 금세기 최대 석유 개발 사업으로 평가받는 남미 가이아나 광구 있잖아요. 예. 가이아나 광구 110억 배럴보다 더 많은 탐사 자원량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가야나 그래서 베네수엘라에서 여기 우리 땅이다 했던 그 가이아나 있잖아요. 오일 메이저들 다 달라붙어갖고 싸우고 그거보다 많은 거군요. 거기서 이제 110억 달러라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지금 그 추정키로는 140억 달러 정도 된다고 추정이 되니까. 석유는 4년밖에 안 되네요. 그러니까요. 가스 29년. 우리나라 어지간히 많이 쓰나 보네. 그러면 이제 이것을 탐사하고 연구했던,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석유가 부존되어 있을지를 조사했던 기업이 있잖아요. 그 기업이 액트지오라고 하는 기업인데 이 액트지오라고 하는 기업이 믿을만한 기업이냐? 에 대해서도 요즘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동해 심해평가를 수행한 곳이 미국의 액트지오사인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심해평가 전문 기관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믿을만한 회사라는 건가요? 믿을만한 회사라는 거죠. 지금 액트지오는 브라질 출신으로 엑손모빌에서 탐사 전문가로 일했던 빅토르 에브루가 만든 회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가이아나 지역의 리자 1 유정 시추와 같은 중요한 탐사 발견과 평가에 대해서 이 여러 가지 일을 했기 때문에 못 믿을 건 아니다. 못 믿는 거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갑자기 대통령이 나와서 우리나라에서 천연가스와 석유가 나옵니다 라고 하니까 뭔가 뜬금없는 이야기 같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광개토 프로젝트라는 것을 2022년부터 진행을 해왔습니다. 예. 사실 지금 광개토 프로젝트를 검색해 보시면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밖에 검색이 안 될 텐데 원래 이 광개토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동해가스전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95번째 산유국 지위를 얻었었거든요. 그게 1990년대였었잖아요. 예. 그러다가 이 가스전이 2021년까지 되니까 생산량이 이제 거의 다 줄어들어서 그때 이 가스전이 문을 닫게 됩니다. 문을 닫으면서 우리나라의 산유국 지위도 다시 없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이 석유를 찾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왔는데 그게 새롭게 시작되는 게 바로 광개토 프로젝트였었고 그 광개토 프로젝트는 우리가 뉴스는 안 나오더라도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자, 이 화면이 광개토 프로젝트가 어디에서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화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유명한 7광구 있죠.
예. 7광구가 바로 블록 7 여기입니다. 여기 그 JDZ라고 해서 이곳이 한국과 일본이 함께 개발하기로 했던 그 지역인데 일본이 지금 50년 동안 계속 질질 끌면서 그 협정 마감 시한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협정 마감 시한 지나기를 계속 전략적으로 좀 나쁜 전략을 세우고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여기고 그곳이 바로 7광구입니다. 근데 이번에 부존량이 꽤 될 거라고 보이는 지역이 바로 이 8광구와 6광구 이 지역입니다. 여기가 바로 포항 영일만 바로 앞바다인 곳이고요. 여기는 확실히 우리 바다죠. 그렇죠. 여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아마 이 일이 좀 계속해서 회자가 되고 나면 이 7광구와 관련된 이야기도 또 한번 언론에서 언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홍사훈 선배가 엄청 7광구 얘기 오래 하고 다녔었는데. 그랬죠. 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게 7광구라고 하는 게 만약에 이 마감 협정 마감 시한이 제가 언제까지인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거 계속 그냥 시간 끌다가는 일본하고 중국에게 뺏긴다라는 그런 좀 경각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이 신화에서 좀 찾아봤는데 네. 일본 언론에서는 일본 누리꾼들은 왜 일본해의 그 석유를 니네 거라 그러냐. 아이고 진짜 작작해라 작작 좀. 이 7광구도 사실 7광구도 원래 한국과 일본이 함께 개발하자고 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 대육붕은 한국과 일본의 어떤 영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했던 거잖아요. 그러다가 기준이 바뀌어서 연안에서 거리로 하자라고 기준이 바뀌어서 지금 7광구를 지금 뭐 일본이 혼자 한 해 만에 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그림 보시면 거리로 하면 아니 거리로 하면 여기 주장하면 안 되죠. 거리로 기준이 바뀌어서 지금 그렇게 된 건데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개발이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되면 사실 그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정말 자립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출까지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그 지금 그 이 구 있잖아요. 영일만 쪽. 여기에 성공률이 20%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20% 그러니까 탐사 시추 탐사 성공률을 말씀드리는 건데 보통 한번 뚫어서 거기에서 뭐가 있는지를 보고 실제로 여기에서 그 석유가 나오는지를 보는 그 성공률이거든요. 근데 통상적으로 이 시추 탐사 성공률은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업계에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성공률 20%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뭐 저는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예상되는 생산 시점은 언제쯤이냐? 예상되는 생산 시점. 지금 뭐 경제성과 뭐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실제 과정을 거쳐서 실제 생산에 들어가는 시점은 오는 2035년 정도로 예상한다라고 정부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35년이면 부동산 재개발보다 더 빠르다는 건데. 재건축보다. 그렇죠. 근데 사실 광개토 프로젝트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광개토 프로젝트 자체가 10년 정도의 그 탐사 기간을 생각하고 진행이 됐었던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뭐 부합하는 그냥 35년 정도 예상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영일만이라고 하는 곳이 옛날에도 좀 역사가 있는 지역이죠. 그렇죠. 이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1976년 1월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2월 우리 영일만 부근에서 그 이게 양질의 석유를 발견했습니다라고 연두교서에서 발표를 했는데 1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경제성이 없어서 시추를 중단한다라는 발표와 함께 사실 해프닝으로 막을 내렸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 뭐 이 사건을 떠올리시는 분들 아마 어리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이제 그 당시와 비교해서 지금은 탐사, 시추, 그리고 개발에 기술력이 굉장히 발달을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당시에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성공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 설레발치면 안 될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채굴과 생산 기술의 발달 그리고 또 우리 7광구 때문에 상당히 그 생산성 높은 광구가 좀 필요한 상태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우리의 8광구와 6광구 잘 돼야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오늘만 하고 잊어버리시죠. 그럴까요? 어차피 뭐 35년 뭐 이런 거라 이거 시추하고 뭐하고 하려 그러면은 이제 뭐 아니 뭐 확률적으로 20% 정도라 그러면 꽤 높다라는 얘기들은 해요. 근데 이게 뭐 우리가 지금부터 설레발할 문제도 아닌데
그리고 이게 사실 이게 제 댓글도 보면 알겠지만 뭐 이게 대통령까지 나서서 발표할 문제냐 뭐 그런 얘기들도 하고 막 그러는 게 사실 이게 약간 그 자원 탐사라는 그쵸. 게 네. 이게 확률적으로 좀 높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확률이 얼마나 되냐 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지금 뭐 굳이 얘기할 필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 확률이 20%면 어떻고 25%면 어떻고 그쵸. 이게 뭐 돼야 되는 거지 뭐 그거 지금 아니 오늘만 좀 설레발 치고 그러니까 디김님 기대를 가져보면 안 되나? 아유 가져보면 되죠. 가져도 되죠. 근데 그 기대라는 것을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뭐라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네. 여기서 뭐 테마주들 움직이고, 그쵸. 거기서 또 시추한다고 거기서 막 펀딩하고 뭐 거기서 또 돈 땡기고 뭐 이런 사람들 좀 있을까봐 우리가 걱정을 하는 거지. 그래서 뭐 탐사 결과에서 우리 땅에 석유가 나온다 그러면 좋죠. 사실 근데 우리나라는 95번째 산유국이었다. 예. 라는 이야기가 익숙치 않은 분들 분명 있을 거예요. 있죠. 거기 근데 사실 유의미한 상업성을 갖지 그렇지는 못했으니까요. 못했으니까.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는 그래도 울산 경남 지역에 있는 가구들이 실제로 동해 가스전에서 생산된 가스로 만든 전력과 그리고 가스를 이용해서 살았었거든요. 그때보다 지금 너무 좀 분위기가 좀 너무 다르면 안 되겠죠? 오히려 그때는 실제 공급을 했었고. 네, 롱앤쇼님 뭘 신나 보여요, 신나 보이기는. 이게 무슨 대한민국 경사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뭔가 그 동해 지역에서 석유 탐사가 발견이 됐다라는 건데 우리가 뭐 이제 석유 탐사 관련, 자원 탐사 관련해 가지고 이제 뉴스를 한두 번 본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뉴스에 대해서도 좀 그러니까 꼭 이런 문제는 나오냐 안 나오냐의 문제라기보다 더 그 중간에서 해먹는 사람들이 훨씬 더 문제가 되는 것 네. 같아요. 그래갖고 뭐 이거 가지고 뭐 테마주 만들어가지고 또 거기에 뭐 바다에 뭐가 있네, 만에 뭐 돈스코인 나옵니까? 분명히 또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또 이제 테마주들 또 분명히 오늘 엄청나게 움직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또 거기서 뭐 가능성이 어쩌고저쩌고 또 그런 얘기 할 건데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진짜 석유가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를 지금 우리끼리 뭐 논쟁을 한들 뭘 알겠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제 10년이 지나서 결과 나올 때도 이게 실제로 이제 경제성이 있냐 없냐 가지고 이런 얘기가 나올 거고 근데 우리나라는 항상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게 그 자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저기 뭐 제약이라든지 네. 신약이라든지 이런 데서 끝을 보는 경우가 좀 적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꼭 이거 가지고 뭐 이거 좀 한다 그러다가 정작 끝을 볼 수 있는 그 타이밍에 별로 기대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포스코인터 같은 경우에 뭐 미얀마 가스전 이런 거는 실제로 거기서 가스 많이 캐고 있거든요. 물론 거기 뭐 군부 문제가 있고 뭐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좀 이렇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뭐 미국이라든지 이렇게 그 원래 탐사 많이 하던 애들은 이런 거 나오면은 그렇다고 엄청나게 흥분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정말 세밀하게 경제성을 갖는지를 끝까지 지켜보면서 이게 거기에 대한 그 투자와 비용을 좀 조절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러니까 진짜 정작 해야 되는 일보다는 여기서 뭐 좀 해먹을 거 없나 이런 사람들 기웃기웃거리는 게 있어가지고 언론에서도 이게 뭐 지금 대통령이 발표하는 게 맞냐 틀리냐 네. 이거 사기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하는 것보다 이거 가지고 좀 뻘짓거리하는 사람들 좀 못하게 그런 것들을 좀 더 검증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이 뉴스와 함께 그 뉴스를 뜨겁게 달궜던 최태원 회장 그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서 개인적인 일로 SK 구성원과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SK와 국가경제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소임을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SK 설인사옥 그 종로 가면 있습니다. 거기 네. 설인사옥에서 SK 스펙스 추구협의회에 참석을 했어요. 거기에 이제 주로 SK 멤버사들 그 멤버사가 뭔지는 제가 한번 예전에 그 아침 시간에 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네. 여기에 이제 그 여러 계열사의 CEO들 모인 자리에서 요게 참석을 해서 여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이제 이혼 소송이라 그러면은 굳이 CEO들 다 있는 자리에서 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근데 이게 아니라 정말 그 SK그룹의 거버넌스에 치명적인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주가 차트를 같이 보시면은 야 이거 맞습니까? 일봉입니까? 일봉? 하루 차트죠? 네, 하루 차트요. 예, 그 SK 우로 봐야 됩니다. 제가 보낸 것도 하나 있지 않아요? 아, 이겁니까? 아, 이 정도는 돼야죠. 아, 65%. 예, 65%. 5일 만에 65% 올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인터넷 밈으로도 많이 돌았어요. 이것이 진정한 밸류업이다.
이게 뭡니까 이게. 어쨌든 여기서 최태원 회장이 강조하고 싶었던 포인트는 뭐였냐면은 이번 판결로 지난 71년간 쌓아온 SK그룹의 가치와 그 가치를 만들어온 구성원의 명예와 자부심에 큰 상처를 입어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라고 네.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그 서울 고법 가사 2부에서 판결을 낼 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 1조 3,80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는데 그 배경이 뭐냐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이 SK그룹으로 흘러가서 이걸 가지고 인수를 해서 지금의 SK가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SK그룹 전체 지분의 절반은 아니죠. 35%를 네. 노소영 관장에게 지불을 하라라고 한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 뻘쭘하게 네. 너네가 지금 있는 거는 그때 비자금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만들어진 기업이다. 네. 그러니까 그때 정프로님이 그러면은 이게 자기들끼리 나눠 가질 게 아니라 국고로 환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구성원들의 명예와 자부심에 큰 상처를 입어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라고 좀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린 바이오 등 사업은 양적 성장보다는 내실 경영에 기반한 질적 성장을 추구하도록 하겠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SK그룹 관련한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 한 3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했다가 네. 작년에 반도체라든지 배터리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을 겪으면서 기업 전반적인 재무 안정성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안 그래도 재무 안정성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거버넌스 이슈까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입장 표명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SK그룹 CEO들이 했던 얘기는 이것도 뭐 굳이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일을 가지고 이렇게 뭐가 맞냐 뭐가 틀리냐를 얘기하는 건 좀 어렵긴 해요. 네. 근데 그때 뭘 얘기를 했었냐면은 그 노태우 정부 때 그 제2동통신 사업권을 따냈었던 건 맞거든요. 근데 그리고서 이제 그거를 일주일 만에 사업권을 다시 반납한 것도 맞는 일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에 한국이동통신을 인수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 때 받았는데 네. 일주일 만에 사업권을 반납하고 그다음 김영삼 정부 때 받았던 일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를 갑자기 역사 논쟁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럴 일인가라는 생각은 좀 있었고 투자자분들은 조금 이렇게 되게 영리하게 판단을 하셨던 것 같은 게 이거는 뭐가 됐든 이제 뭐 주식을 팔든 네. 아니면 주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든 네. 여기서 그 1조 3천억이 넘는 위자료를 지급을 하려면 최소한 어떤 상황이든 배당은 많이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배당 쪽을 좀 더 많이 주는 우선주로 더 먼저 움직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굉장히 그 펀더멘탈한 가치 투자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이게 뭐 배당을 늘린다 한들 뭐 그렇게 될까라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좀 씁쓸했던 거는 그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네. 그런 회사들 주가 잘 안 올라요. 그렇죠. 네. 그 지주회사. 그러니까 지주회사를 비롯해서 그런 회사들 주가 잘 안 오르는 이유가 네. 오히려 누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상속을 상속을 해야 위해서. 되니까 네. 이걸 주가를 올릴 이유가 없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주가를 좀 누른다라는 인식이 있어갖고 안 오르는 건데 여기서 오히려 경영권, 그러니까 우리가 경영권이랑 표현도 안 맞는 거긴 하지만 네. 경영권이 좀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니까 주가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참 되게 씁쓸한 우리 자본시장의 좀 단면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뭐 DS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주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더라도 SK 주가 부양이 해답이다. 네. 라고 얘기는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SK그룹이 주가 부양한다고 막 엄청나게 몇 년 동안 뭘 했잖아요. 네. 자사주 매입 소각도 많이 하고 배당도 많이 늘렸어요. 근데 여기서 뭘 더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못했다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네. 왜냐하면 재무 구조의 안정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자사주 같은 거 소각하고 배당하고 막 그랬을 때 오히려 신용평가사들 쪽에서는 조금 네거티브한 평가를 좀 내렸었어요. 아, 너무 그렇게 돈 쓰면 재무 상태가 더 나빠진다.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그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 추가적인 주가 부양이 해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대주주가 돈 필요하다고 주가 올리고 그거 안 돼. 대주주가 뭐 상속하려고 그러니까 주가 내리고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회자된다는 것 자체가 네. 자본시장이 그 모양 그 꼴이다라는 거예요. 대주주가 그냥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내리고 싶으면 내리고 뭐 이런 자본시장은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서 뭐 두 사람의 이혼 소송에 뭐가 가액이 맞냐 틀리냐 뭐 이런 얘기는 사실 뭐 저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시청자분들이 뭐 이 내용만 보더라도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거기에 대한 얘기는 좀 이렇게 굳이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애플이 오픈AI와 생성형 AI를 탑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외신 보도들이 지난 밤 사이에 좀 나왔어요. 좀 약간 되게 의아하긴 했는데 어쩌면 많은 분들이 좀 기다렸던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이 자사 서비스에 생성형 인공지능 탑재를 추진하고 있는데 오픈AI와 이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IT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을 비롯한 몇몇 외신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애플은 오픈 AI와의 계약을 통해서 iOS 18 차기 아이폰 운영체제인 iOS 18부터 오픈 AI의 AI 챗봇 기술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언론에선 보도를 하고 있고요. 이 관련된 내용을 이제 6월이 되니까 6월에는 바로 그 유명한 WWDC 애플의 연내 개발자 회의 있지 않겠습니까? 그날 이 관련된 내용이 발표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신들에서는 이날 이 파트너십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행사를 좀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일단 이와 관련해서 사티아 나델라가 좀 뭔가 우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또 외신에서 적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두고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경영자인 사티아 나델라가 애플과 오픈 AI의 협업이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의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좀 재밌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흥미로운 포인트인 것 같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본인들이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기술력으로 처음 선두를 딱 치고 나갔잖아요. 그러면 이 서비스를 어떤 기계를 통해서 제공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다시는 애플 기계에 종속되고 싶지 않은 거죠. 다시는 애플 기계에 종속되고 싶지 않은데 야, 애플이 오픈 AI랑 이런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야, 그러면 우린 또 어떻게 되는 거냐? 삼성이랑 맺으면 되죠. 그러면 되죠. 그러면 되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또 애플 입장에서는 약간 자신이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력에 있어서는 니네보다 뒤처진 거 알아. 뭐 구글보다 뒤처진 것도 알아. 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소비자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계가 있어야 되잖아. 그 기계는 우리가 갖고 있는데 라고 약간의 자신감이 또 있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과연 이 어떤 시장 구조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오픈 AI와 애플이 이 생성형 AI를 탑재하겠다는 이 뉴스는 굉장히 좀 큰 뉴스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나라에서는 애플의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들, 부품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부품사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애플의 제품이 많이 팔려야 되는 거고. 우리는 또 하드웨어 연계성이 많죠. 그렇죠. 하드웨어 연계성이 많고. 근데 그 하드웨어가 잘 팔리려면 애플 기기에 인공지능이 탑재돼야 되는데 이왕이면 굉장히 좋은 인공지능이 탑재되면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기에도 뭔가 양가 감정이 드는 그런 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오픈 AI의 인공지능에 탑재돼서 애플 기기가 잘 팔려서 우리나라에 있는 그 부품 업체들이 그 실적이 좋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있습니다. 저는 나중에 이게 WWDC에서 좀 어떤 내용이 나올지가 되게 기대가 좀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삼성이 최초의 그 AI 스마트폰 갤럭시 S24를 냈잖아요. 근데 거기에 들어있는 기능들을 보면은 온디바이스에서 처리하는 거는 번역 정도의 기능이거든요. 근데 오픈 AI 같은 경우는 이제 초거대 모델을 하는 데기 때문에 이게 그 온디바이스로 동작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뭔가 애플에서 어떤 기능을 넣게 되면은 이제 저기 데이터 센터로 보내가지고 초거대 모델 처리한 방식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될 건데 이게 오픈 AI로 데이터 처리하려고 그러면은 그거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걸 애플의 이제 사용자들이 그냥 편리하게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 그랬을 때 그 서비스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하나 있고 그 데이터 처리를 기기에서 하려 그러면은 그 온디바이스에서 그 AI 반도체가 꽤 좋은 정도의 성능이 나와야 될 건데 그걸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사실 삼성의 갤럭시 S24가 최초의 AI 뭐 스마트폰이라고 하지만 기능적으로 보면 굉장히 한정적이거든요. 이렇게 서클 투 서치하고 번역하고 이 정도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삼성은 원래 좀 어설픈 기술이라도 먼저 내놓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기술적으로 100m 줌 이런 거. 100배 줌, 100배 줌 이런 네. 거 하고 막 그러는데 애플은 오히려 좀 완성도가 높을 때까지 이제 제품을 서비스 출시를 좀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도 욕을 좀 계속 먹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AI 챗봇 기능을 거의 시리급으로 한다? 이게 어느 정도로 구현해낼 수 있을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렇죠. 이게 그 초거대 모델의 데이터 처리량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거를 그 완성도를 따지는 애플이 어느 정도까지 좀 보여줄지도 우리 전 세계적인 AI 산업에 큰 화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상장사 인적 분할 시 자사주 신주 배정 금지. 상장사 인적 분할 시 자사주 신주 배정 금지. 와, 이 뉴스 헤드라인 보고서 와, 이거 아직도 있었어? 그러니까요. 진짜 지긋지긋합니다. 이게 인적 분할 이 내용 굳이 길게 설명을 좀 안 드릴게요. 이제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대주주가 그 분할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지분율 높이는 전형적인 패턴이었거든요. 그렇죠. 뭐 거의 모든 기업이 써먹었습니다. 네. LG, SK, 뭐 현대중공 다 했습니다. 다 인적 분할할 때 자사주에다가 신설법인 주식 배정한 다음에 이른바 오죽하면 자사주의 마법이라는 표현까지 썼겠어요. 근데 금융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다 본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그 입법 규정 변경 예고를 했답니다. 3분기부터 적용이 된다는데 와 진짜 이거 수년 전부터 우리나라 대기업들 다 해먹던 방식인데 그렇죠. 이거를 이제서야 사라진다라고 못하게 한다라는 거 보고서 이게 얼마나 우리나라 거버넌스계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막차 태워주려고 이거 이번 차 막차입니다. 우리 애호망님 오늘 들어오셨나요? 애호망 오늘 막차입니다. 그 얘기 네. 매일 하시는 분 계시던데.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자사주 마법 이 방법을 웬만큼 좀 쳐다보고 있는 기업들은 스스로 안 썼잖아요. 이미 막차 다 사람 다 타고.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느려서야 되겠습니까? 이게 자본시장에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좀 누구나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 그쵸. 명백하게 주주권익을 침해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제 와서 바꾼다는 게 너무 좀 느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게 막 어떤 이해관계의 상충이라는 게 그 대주주의 상속 말고는 아무 이유가 없는 문제예요. 네. 근데 지금 뭐 제노님이 주요 대기업 상속 다 끝났으니까 하나 보네. 저런 시니컬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없죠. 이러니까. 할 거 다 해놓고서 이제 와서 한다 그러니까. 네. 근데 이번에 GS 리테일이 파르나스 호텔 인적 분할 또 한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렇게 복합 기업으로 돼 있다 보니까 뭐 가치가 잘 인정 못 받는 것 같다 그래서 네. 상장 분할하려 그러는 것 같은데 여기가 자사주가 1.2%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걸 전량을 소각했다라는 기획도 같이 발표를 하면서 오늘 GS 리테일 주가가 14%또 올랐어요. 소각하니까. 네. 자사주는요. 진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자사주가 내가 나를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는 주식을 뭐하러 그렇게 오래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그쵸. 이게 뭐 누구랑 합병을 한다거나 그럴 때 필요에 의해서 잠깐 사 모았다가 수합을 하고 이럴 때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증자를 해서 할 거 아니면 제가 자사주 소각해서 하게 되면은 이제 뭐 좀 뭐라 그럴까 다일루션 희석 주가 희석 안 되게 하는 차원에서 필요할 수는 있는데 이거를 주구장창 들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정말 1도 없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자사주에 대한 그 소각을 의무화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자사주 왜 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시를 하면서 이거 왜 안 하는지에 대해, 그러니까 소각 안 하는지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자사주 소각은 무슨 대주주가 무슨 시혜를 베풀듯이 하는 게 아니고 총 주주 이익 환원율에서 배당하고 같이 해서 이게 돈을 이만큼 벌었으니 주주 환원 이만큼 할 겁니다. 그래서 하는 거지. 그냥 짱 박아 놓고 있다가 자기 필요하면 100개 사갖다 주고 아니면 주주들 뭐라 그러면 조금 소각해주고. 그러네요. 지금 약간 느낌이 내가 은혜를 베풀 터이니 자사주를 소각해 주겠노라 이런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식하면 안 되는데.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좀 개선이 돼야 되고 어쨌든 이번에 1.2% 소각하는 거 보니까 시대가 변하긴 변했다. 네. 이거 왜 소각을 그동안 안 했었냐면은 지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거를 인적 분할할 때 그거 소각하면은 아깝죠. 그렇죠. 네. 있는 거를 왜 없애? 네.
본인 건데. 그렇죠. 근데 본인 게 아니니까 없애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서도 좀 많이 인식을 할 필요가 있고 제도적 개선이 이제라도 이루어져서 다행이다. 라고 하기에는 좀 진작했어야지. 그러네요. 자, 단신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사실 제가 뭐 그 제목을 준비한 거는 경력 단절로 출산과 육아 후 기혼 여성들의 일자리 질이 하락하더라라고 하는 건데 뭐 이거는 저는 사실 이 내용보다는 뭘 전해드리고 싶었냐면 오늘 전 세계에 흘러나온 여성들의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뭐 팩트만 먼저 전해드리면 일단 그 4월 기준으로 여성들의 단순 노무직이 6.4%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남성들의 단순 노무직은 3.9% 줄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분들의 단순 노무직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단순 노무직을 이제 그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어떤 종의 그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면 미혼 여성이 주로 임시 일용직에서 60.8%로 가장 많이 일하고 있었는데 이게 기혼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제조업, 사업시설관리,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양하게. 그러니까 대부분 그 기존에 있었던 그 미혼 여성분들이 아이를 낳고 출산하고 나서 다시 일자리에 뛰어들려다 보니까 굉장히 좀 그 뭐라고 할까요? 제조업, 그 다음에 사업시설 관리 이런 것도 공공 일자리잖아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예. 그리고 그 알바잖아요. 이런 쪽으로 일자리의 질이 줄어들더라는 거죠. 낮아지더라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두 가지인데 사실 그 멕시코에서 지금 역사상 최초로 여성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예, 예. 조금 전에. 물론 후광 효과는 있습니다. 지금 현 대통령의 인기가 임기 말인데 60%. 그 정도로 이제 그 인기가 있는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을 후계한다라는 것을 그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운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자이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첫 여성 대통령이 멕시코에서 당선이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화면 보여주시면 사실 오늘 아침에 그 안 그래도 우리 권 팀장님도 그 얘기 전해주셨는데 루빈 플랫폼 이번에 발표가 됐잖아요.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 루빈 플랫폼. 근데 이게 CPU가 과거에 그 그레이스였고 그 다음에 GPU가 호퍼여서 그레이스 호퍼가 우리 그 유명한 해군 제도기자 컴퓨터 과학자, 예. 여성 컴퓨터 과학자. 근데 이번에 발표된 거 보면은 이제 루빈 플랫폼에서는 베라 CPU와 루빈 GPU지 않습니까? 예, 예. 베라 루빈도 여성 이름입니다. 그 여성의 이름은 미국의 천문학자 베라 루빈. 자, 뭔가 그 모르겠어요. 정말 엔비디아가 얼마나 그 여성의 권익을 많이 신장시키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와 여성들의 이름이 많이 거론되고 또 멕시코에서는 여성 대통령이 탄생하고 이런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베라 루빈은 몰랐네요. 미국 네. 천문학자인지. 그레이스 호퍼는 알았었는데. 알고 계셨죠. 네. 그 버그 발견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 제가 전해드릴 뉴스는 20대 돈 모아서 서울 아파트 살려면 86년 모아야 된다. 이번 생은 글렀네라는 제목인데 20대가 저축액으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살려면 86년이 걸린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86년이요? 에휴 참말로 문제의식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문제의식 진짜 청년들이 저축 가능한 액을 모아가지고 아까 여성은 낮은 일자리 그러니까 지금 질 안 좋은 일자리라고 그랬는데 청년들은 가히 일자리가 없는 네. 상황들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엄청 높잖아요. 네. 그리고서 이거 참 차트도 예쁘게 잘 그렸는데 이게 민주노총사나 민주노총연구원에서 발표한 겁니다. 같이 보시면은 이제 출산율 떨어지는 거하고 이게 부동산 가격 올라가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참 이렇게 보면 좀 상관관계가 정말 있는 있는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사실 20대 청년들이 돈을 모아서 서울에 있는 집을 산다. 불가능하죠. 솔직히 불가능하죠. 네. 이거를 언제 모아서 언제 삽니까? 이게 대출을 받아서도 이거는 힘들죠. 힘들어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씁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86년이라는 숫자가 왜 나왔는지도 제가 조금 찾아봤는데 네. 보니까 20대 가구의 저축 가능액 그러니까 이제 그 번 돈에서 쓴 돈 쓰고 그러나면 1,389만 원이더라고요. 1년에 예. 예. 그럼 거기다가 이제 서울시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 네. 해서 계산해 보니까 86년 나왔다는 건데 이게 사실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러니까 20대 가구가
평생 그 돈만 벌고 평생 20대 가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안 되고 이게 저축 가능액도 거기서 이제 레버리지를 하는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해서 해야 되는 건데 네.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이제 민주노총사나 민주연구원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좀 극단적인 그렇죠. 케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의식 자체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민주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 네. 그러면서 좀 과한 주장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대학까지 무상교육으로 확장하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동시에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개선하고 주택 가격을 하향 안정화하고 중소형 공공임대 주택을 대폭 늘려 청년 세대 주거 안정성을 높여야 된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86년이라는 자극적인 키워드를 뽑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 부분 어떻게 답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청년 공공주택 생긴다 그럴 때 그 기존에 있는 거주민들이 반대하는 현상도 전 참 신기하다는. 집값 떨어진다는 거죠. 뭘 신기해요. 뭐 청년 아니라 뭐 누가 들어와도 좀 저렴하게 주택 공급한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 다 싫어하죠. 그러니까요. 자, 이번에 원밸리에서 그 펜스 치자고 뭐 그것도 주민 투표해가지고 길 가는 사람 못 지나가게 네네. 펜스 치자고 뭐 하는 것도 있어서 참 너무나 심정적으로 이해해 가면서도 씁쓸한 우리 사회의 단면들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3프로 뉴스룸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